잠복기, 양원옥. 망설이며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서자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의외였다. 버스터미널이나 역의 대합실에서처럼 익명의 가능성을 떠올렸던 조금 전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쏟아진 그 시선들은 일시적이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간호원이 진료실의 푸른 커튼을 젖히고 나타났다. 그러자 모든 시선들이 월간지나 주간지 혹은 수족관 속의 잉어 등으로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갔다. 보험카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녀는 새로운 차트를 한 장 꺼내놓고 내게 물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일반 환자로 작성해야겠군요. 성함은요? 최기정. 간호원이 성명란에 최기정이라고 빠른 글씨로 썼다. 그리고 바로 옆 성별란의 수컷 표시에 능숙하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마치 나의 수컷 기능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처럼.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39. 나는 그 수를 가능하면 작은 소리로 말하고 싶었으나 실제로는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 아마 내 등 뒤의 사내들이 그때 모두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39를 적고 나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세요. 수족관 옆의 20살가량의 핑크머리가 엉덩이를 들어 옮기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두툼한 여성지를 빠른 속도로 뒤적대다가 찾았다는 듯 어떤 기사에 엄지를 끼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여자의 눈이 검게 지워진 사진이 그의 엄지에 눌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예,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아니요?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원장님께서 지금 수술 중이시거든요. 30분쯤 걸릴 거예요. 휴가 끝나서 좀 바쁜 편이에요. 누구시라고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간호원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예의 그 푸른 커튼 속으로 사라졌다. 허리띠에서 삐삐가 울렸다. 번호를 보니 금성다방이었다. 세 번째였다. 벌써 약속 시간이 2시간이 지나도록 나는 춘복이에게 전화를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사흘, 아니 정확히 3박 4일의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수족관 속의 비단 잉어가 쉴 새 없이 입을 빠끔거렸다. 산소 공급기에서 공기방울만 무수히 피어 올라가고 있었다. 안 주무실 거예요? 아이, 전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차 안에만 앉아 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다닌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나는 침대에 놓은 채 젖은 소리를 내는 김미영을 두고 담배를 새로 꺼내 탁자 위에다 필터 끝을 톡톡 떨어뜨렸다. 나는 미영에게 처음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싶었으나 그러면 어쩐지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헝클어져 버릴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 혼자 내려올 걸. 괜히 같이 왔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창밖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 소리가 끼익 하고 들렸다. 이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고향을 찾아온 젊은이들이 몰려다닌 것 같았다. 자정이 다 된 시각인데도 아마 이곳 호텔의 지하 나이트클럽을 찾아온 듯했다. 담배 연기가 형광 볼빛에 청백색을 띠고 곧게 피어오르다가 미영이의 뒤척임에 흔들렸다. 이러다가 저 먼저 잠들어 버리면 그냥 먼저 자.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은 뒤
의식적으로 짧게 잘라 말했다. 그녀는 의외라는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슨 단호한 결정이라도 내린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분홍색 얇은 이불에 가려졌던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른 채 드러났다. 그녀는 머리맡에 던져주었던 옷을 부석부석 입기 시작했다. 나는 필터 끝까지 담배를 태웠다. 그럼 옷 입어버릴 거예요? 그녀는 이불을 감아 말고는 벽 쪽으로 붙어버렸다. 밖이 한결 조용해졌다. 폭우의 밤은 원시의 시간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듯 한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아스라이, 개 짖는 소리가 이명처럼 들렸다. 그녀와의 약속은 사흘이었다.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는 사흘간 나의 여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동거하던 아내가 바람나서 그동안 비축한 사업자금 빼내가지고 나가버린 뒤로 여행을 함께하는 여자로는 미영이가 처음인 셈이었다. 처음 알게 된 후로 지난 4, 5개월 동안 그녀는 내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가게에서 금성 다방으로 차를 주문하면 을에 그녀가 배달을 오곤 했다. 그리고는 가게 정돈이랑 간단한 청소도 하곤 했다. 며칠 전 내가 사흘간의 동행에 숙식 제공에다 1급 액수는 적당한 선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제안을 처음 했을 때 그녀는 우선 펄쩍 뛴 척했다. 어머, 뭐예요? 누구 신세 망칠 일 있으세요? 사모님한테 들켜 머리채 끌리는 꼴을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아이 끔찍해.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녀는 농담으로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싫지 않은 눈치였다. 그녀는 나이가 30이 넘은 것 같은데 결코 20대라고 우기는, 그리고 눈 밑에 화장독이 거무스레했지만 이목구비가 윤곽이 크고 후더분한 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인상이었다. 먹고 살려고 논팽이들한테 몸은 줘도 마음은 주지 마. 정주고 남는 건 눈물밖에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장님 줄 몸도 없어요. 처음에 나는 그녀를 그렇고 그런 여자로 대했다. 그러나 세차장 장 사장이 속 모르는 여자 골랐다가 신세 망치지 말고 웬만하면 미스김하고 새살림 차리는 게 어떠냐고 내게 운을 뗀 후로는 그녀가 달리 보이기도 했었다. 어차피 쉴 거 아냐? 그렇다고 고향에 갈 것 같지도 않은데. 어때? 아무 생각 없이 바닷바람이나 쏘이지 그래. 원한다면 각방을 쓰도록 해줄 테니. 싫어요. 사장님 가게의 배터리처럼 쓰다가 약 떨어지면 버리려고요? 그럼 여왕님으로 모셔드릴까? 피, 1000부당 만부당 하시옵니다. 10만 원짜리 여왕마마가 어느 천하에 계시오리까? 차라리 필부필려의 지엄이로 착하고 건강한 지압이 만나 천년만년 살고지고 싶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는 방송 중인 TV 드라마의 궁중 용어를 흉내내며 내심 들떠 있었다. 입고 갈 옷도 없는데 한복 입고 따라가면 안 돼요? 어느새 그녀의 손이 내 겨드랑 밑에 들어와 있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돼. 화장이나 야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건 약속해야 해. 바가지를 긁거나 뭘 물어보지 않기로 말이야. 그렇다면 차라리 마네킹 씻고 가지 그러셔요. 아니면 대궁 룸사롱 그 연계 데리고 가시든지. 50만 원은 하겠네요. 그저께 밤에 그랜드에서 누가 봤다던데요. 왜? 나는 호텔에서 커피 한잔 하면 안 되나? 나는 시치미를 잡아떼고 짐짓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론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분명히 내가 아니었다. 정말 나는 너무 취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던 그랜드 호텔 객실이었었다. 전날 밤들의 일들이 군데군데 떠있는 외딴 섬처럼 느껴졌다.
추석인데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나를 위로한다던 대리점 직원과 언제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아저씨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세상에, 어른이 돼도 온몸으로 울어요? 아저씨가 무슨 뻐꾸기라고. 아무튼 다음에 또 봐요. 끝내주는 뻐꾸기 아저씨. 올해는 꼭 가야 된다는 곳 갔다 온 뒤로요.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나는 갈 거야. 나는 갈 거야. 흐흐. 그 애는 지난밤의 나를 흉내내며 웃었다. 호텔방을 나가면서 핸드백을 공중에 돌려 커다란 원을 그렸다. 그 애가 빠져나간 자리가 오랫동안 끈적거렸다. 미영은 그대로 잠이 들어 있었다. 가볍게 코를 고는 것으로 보아 피곤했던 모양이었다. 고향에 오게 된 지 얼마 만이던가. 계산해보니 자갈길을 넘어지면서 달아난 지 25년이었다. 비록 고향이 시오리 바다 저편에 있긴 하지만 여기도 역시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따는 고향 마을 양포에는 반겨줄 이도 숙박시설도 없다. 아스팔트가 난 지 벌써 2해가 넘었다고. 그리고 양포까지는 20분도 채 안 걸린다고 식당 아주머니가 알려주었지만 거긴 내일 가기로 작정하고 오늘은 고향이 바라보이는 이 모텔에 든 것이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에 창틀의 그림자가 천장에 길게 드리워졌다. 파도 소리가 아련하게 들렸다. 우리들은 그때 아버지한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모두 흩어져 도망가기로 했다. 경준이, 준식이, 순철이, 금만이, 그리고 나 이렇게 5은 우리 배를 훔쳐타고 노를 저어 선착장 공사장 옆으로 돌아 배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바위 사이에 배를 댔다. 그런데 산 위에서 놀다 보니 썰물에 배의 밑바닥이 바위에 걸려버린 것이었다. 처음엔 물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직은 배가 물에 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은 배 난간을 잡고 배를 물 위로 밀어내려고 있는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배는 우리들의 힘으론 끔찍도 하지 않았다. 안 되겠다. 토끼 불자. 우리보다 2살이 위였던 경준이가 달매산 쪽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선착장을 만드느라 굵은 바위를 바다에 빠뜨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볼멘 소리로 경준이에게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얼굴을 벌겋게 하고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배는 병든 공룡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마터면 순철이가 배 밑으로 빠져 들어갈 뻔했다. 굴 껍데기가 더덕더덕 달라붙어 있는 배 밑바닥이 공룡의 백가죽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공룡의 신음처럼 들렸다. 무서웠다. 동청 마당에서 낫을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아버지의 그 억센 팔뚝과 소나기가 눈앞에 왁 하고 달려드는 것만 같았다. 다 죽여볼 거요. 인연을 어디다 숨겼어? 내 노란 말이여, 내놔.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다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너무 무서워. 차라리 우리들이 저 산을 넘기 전에 아버지에게 뒷덜미를 잡혀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만 같았다. 배가 금방 깨질 거요. 여기 있다가 기정이 아버지한테 잡히면 다 맞아 죽어. 그러느니 우선은 톡 끼는 게 상수요. 나는 신양리 이모네 집으로 찔란다. 금만이 너는 어디로 찔래? 나는 서울로 가볼 거요. 서울 오면 형이 웨이터로 취직시켜 준다고 했어. 금만이는 벌써 시선을 먼 곳에 두고 있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가 바라본 것은 그가 형 금태기가 빠뽀이 하고 있다는 서울 쪽이 아니라
단지 동네를 빠져나가는 신장로였으며 더 멀리 잡아보았자 서해안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기정이 너는? 경준이는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속을 이미 다 헤집어 본 듯 손가락으로 나의 목을 겨누었다. 손가락이 마치 예리한 송곳처럼 느껴졌다. 나는 얼떨결에 두 손을 저었다. 얌마, 너도 잡히면 죽어.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하고 묻는다면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다. 어쩌면 금만이의 서울보다는 경준이가 말한 신양리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신양리라면 바로 달매산 너머에 있는 동네였다. 달매산으로 소풍 가서 내려다보면 꼬막 껍질 같은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고 좀 더 멀리 저수지 한가운데 섬이 떠 있는 게 그렇게 신기하고 그림 같아 보일 수가 없었다. 아마 내가 본 고향 밖의 세상 중에서 가장 처음이며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기억된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아마 속으로 제발 나도 그곳으로 좀 데리고 갔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랐을 것이다. 그때 쥐껍질 순철이가 불쑥 나섰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우린 친척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쥐껍질, 넌 준식이 똥구녕 따라가면 될 거 아냐? 경준이가 말했다. 쥐껍질 순철이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박두섭의 큰아들이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가 배고픈 걸 참지 못해 쥐를 구워 먹었다고 해서 그를 그렇게 불렀다. 순철이는 그를 놀려대도 결코 화내지 않고 그냥 싱겁게 웃기만 했다. 그의 아버지는 준식인의 머슴이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처럼 늘상 눈치 보는 짓이 몸에 배어 버렸는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언제나 준식이 편이었다. 가끔 준식이네 집에서 모내기나 추수 등 큰일을 치를 때면 그는 슬그머니 눈치를 보며 들어가 어둑한 마당 구석에서 동생들과 고개를 맞대고 소리 없이 저녁을 얻어먹고는 아무도 모르게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리곤 했다. 어떤 때는 준식이네 집에서 얻어온 헌 잠바를 입지 않겠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매를 맞기도 했었다. 그럼 좋다. 달매산 넘을 때까지만 같이 가는 거다. 거기서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싸게 내빼자. 우리들은 경준이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바위에 배가 걸리면 깨진다는 말을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이번처럼 분명히 배가 걸린 적은 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깨질지 의심도 나긴 했지만 바위를 기어올라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에도 자꾸 배가 깨지는 소리가 날 것만 같아 뒤를 돌아보느라 발걸음이 빨리 떨어지지 않았다. 야 새끼야, 싸게 안 따라오냐? 너가 아버지한테 잡혀서 준식이네 삼촌맨키로 개창시 터지고 싶냐? 앞서 뛰던 경준이가 뒤돌아보며 소리를 팩 질렀다. 준식이네 삼촌은 6.25 전에 경찰 하다가 관절염에 걸려 그만뒀는데 난리통에 인민재판을 당해 죽창에 찔려 죽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직접 찌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나선 몇 사람 중에 분명히 끼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난폭하고 맨날 사고만 내는 사람이었다. 술을 마시는 날에는 을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트집을 잡아 주먹을 휘둘렀고 어떤 때는 허리띠를 풀어서까지 어머니를 때린 적도 있었다. 가끔은 짐승처럼 끄억끄억 소리내어 울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우리 집과 준식이네 집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새학년이 시작되어 학교에서 용의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 목에 때가 많이 끼었다고 선생님이 종아리를 때린 것이 화근이었다. 손등이나 목에 때가 많이 낀 아이는 책상 위에 올라가 종아리를 맞았다. 걸린 아이들은 학교 앞 냇가로 가서 돌멩이로 문질러 때를 벗기고 다시 검사를 받았다. 순철이와 나는 또 걸려서
종아리에 퍼런 줄이 설 정도로 얻어맞고 말았다. 선생님은 준식이의 고모였다. 준식이 아버지가 교육청에 근무하는 덕에 동생을 강사로 취직시켜 동네 사람들의 시샘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내가 종아리를 맞고 오자 아버지는 나를 우리 집 큰 방에 가둬놓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이었다. 아마 그때만은 우리 집에 최씨 문중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준식이 할아버지랑 고모가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나는 마당에서 놀다가 강제로 방에 끌려가 이불 속에서 눈만 껌뻑거려야 했다.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제 잘못이니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기정이를 학교에 보내시면 종아리도 충분히 치료해 주렵니다.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의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리고는 마루에서 내가 누워있는 큰 방을 들여다보며 나를 불렀다. 그때 아버지가 버럭 악을 쓰지만 않았었더라면 선생님, 종아리는 다 나았어요. 라고 대답을 할 뻔했었다. 야, 선생은 사람을 때려 죽여도 좋다는 거요. 뭐요? 사람 가르치라고 학교에 보낸 것이지. 숫째, 애기를 송장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절로 터진 입이라고 뭐 죄송하다고? 죄송은 무슨 짐이 붙어먹을 죄송이요? 눈구녕이 있으면 애기 장단지를 좀 들여다봐 보라고. 그러고 다 끝난 인공대 일은 아그들한테 뭐 땜시 하는 거요?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말어. 세상 언제 또 바뀔지 모른게. 그때 누군가가 아버지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사람 만들라고 장단지 몇 대 때린 것이 무슨 큰 죄나 된다고 이러신가. 애비가 이리 비니 이제 그만 좀 봐주시게나. 준식이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사정을 했다. 사람 좋아하지 마시오. 때려 죽여서 사람 만든답디까? 나 맞는 것도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는디 인자는 새끼까지 맞고 살라고? 인자는 나도 그 꼴은 못 보겠소. 가시오 가. 그놈의 학교에 아그들 보냈다가 다리 성한 놈 안 남겠구만. 내일부턴 아예 내보내지 말아야 정신을 차릴 거요.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유세는 유세요. 어른들의 고함소리가 몇 차례 오간 뒤 준식이 할아버지와 선생님은 쫓겨나다시피 우리 집 살인문을 나서야 했었다. 선생님의 하얀 저고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건네주자 아버지는 못 이긴 채 슬그머니 나를 풀어주었다. 그 일로 담임선생님이 바뀌고 말았다. 나는 그 뒤로 준식이 고모를 멀리서 볼 때마다 미리서 피해 다녔다. 나까지 선생님에게 죄를 너무 많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게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그해 여름 우리들은 40-50m 되는 선착장까지 헤엄을 쳐서 다녀오기로 했었다. 갈 때는 나란히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 물속에다 누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누르자 겁이 덜컥 났다.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다. 물을 많이 먹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으나 물속에서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다. 친구들이 도망가고 난 후 나는 눈이 벌건 채 컥컥거리며 바닷물을 토해내고 모래밭에 혼자 누워서 얼룩진 하늘을 보았다.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고개가 휙휙 돌아가고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간선도로에서 양포로 들어가는 길은 차선도 선명하게 말끔히 포장되어 있었다. 차를 양포리 사무소 앞에 세워두고 옛날 우리 집이 있던 양포 해변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지붕들이 원색으로 색칠해진 것과 사당나무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을 제외하곤 변한 게 별로 없었다. 길 양쪽은 온통 코스모스의 작은 아우성으로 어지러웠다. 쪽빛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흩어지는 무수한 파편 같기도 했다.
나는 그늘진 산자락을 돌아서서 걸음을 멈추었다. 저편에서 키 작은 어떤 안악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차림으로 보아 바다에 가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 짧은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박제로 남아있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몸빼 속에 항상 두려움을 가득 담고 다닌 듯 했었다. 아버지에게 맞아 흰 자위를 드러낸 채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은 어머니의 눈빛도, 등잔불 밑에서 내게 보여준 마지막 쓴웃음도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은 항상 아버지가 동척 마당에서 쇠사랑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의 가출은 내게 하나의 전기였다. 아버지가 또 한 차례 일을 저지른 뒤였다. 해태발을 맞고 돌아와서 어장 문제로 싸우다가 이장 김상호를 절구로 때린 사건이었다. 이장은 허리를 다쳐 도립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구속되고 말았다. 몇 달이 지난 뒤 풀려나온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예전보다 더 심했다. 아버지가 없을 때 선착장 공사하는 인부하고 가깝게 지냈다고 누군가가 귀뚱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 때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해야 했지만 무섭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나를 불러놓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금반지 하나를 빼주고 다음날 새벽 어디론가 떠나버렸던 것이다. 어머니가 가출한 사실을 알자 아버지는 더욱더 술을 마셨고 나는 발에 챈 고양이 마냥 꼬리를 내리고 어슬렁거렸다. 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지른 것은 아버지한테 반지를 빼앗긴 그날 저녁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헛간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놀라게 해줄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불길은 의외로 새바람을 타고 마침 벼타작을 한 뒤 높이 쌓아둔 볏집으로 불티가 날리면서 곧장 우리 집 본체로 그리고 화도 집으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는 몇 채나 더 타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 기억으로도 우리 집 골목이 온통 불바다였던 것 같다. 그 불길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내겐 너무도 분명하게 꺼지지 않고 있었다. 썰물이었다. 선착장이 옛날보다 좀 더 길어졌고 그 안쪽 바다는 더 작게 보였다. 바다는 배 몇 척이 제멋대로 떠 있었다. 오리떼가 뒤뚱거리며 먹이를 찾아 주둥이로 바닥을 헤집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모래를 핥고 있는 파도우 끝에 스티로폴 덩어리가 을씨년스럽게 뒹굴고 있었다. 모래밭에는 패선 조각들이 소금물에 절은 채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꿈이나 그림이란 얼마나 미화된 것인지. 조금은 엷은 수채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꿈은 뻘물 섞인 파도 끝에서 뒤집어지고 있었다. 파란 하늘이 편린 같은 잔물결에 무수히 반사되고 그 위에 내 기억의 저편은 두서도 강약도 없이 함께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무트로 끌어올려 놓은 패선 안에서 60이 훨씬 넘은 듯한 노인이 그물을 겁다 말고 장구섬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노인이나 섬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같은 모습이었다. 그저 떠있는 하나의 고립된 존재로, 그리고 무수히 부딪히는 파도를 맞으며 저항이 없는 정물 같았다. 노인은 내가 옆으로 다가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와 미영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알만한 얼굴이었지만 일부러 모른 채 했다. 살아계신다면 아버지보다 어림잡아 67살은 더 든 것 같았다. 주름진 손등이 평생을 햇볕에 그을린 탓으로 마치 풀 먹여놓은 것처럼 검게 반질거렸다. 보아하니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닌성 싶은데 네 집을 찾아왔소? 노인은 억지로 마른 기침을 긁어내며 물었다. 담배 피우시면
우선 한 대 피우시지요. 나는 팔팔 한 개비를 노인에게 권하면서 배 난간에 걸터 앉았다. 미영이는 벌써 저만치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 줍고 있었다. 고맙소. 그란디 이 동네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요즘은 워낙 길이 잘 나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랑거린께.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동네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옛날에도 이랬습니까? 많을 때는 한 50호 됐었제. 지금은 30호도 못 될 거요. 불타서 없어진 집도 있고 이사가서 빈 집도 많고 대처 사람들이 별장 짓는다고 몇 채 샀다고들 하던다. 노인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쓸쓸해하는 기색은 감추지 못했다. 혹시 정준식이라고 나이는 40 정도인데 아직 여기 사는지요? 정준식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디? 성이 정씨라면 한 집 있긴 있었제. 동네 뜬 지 오래됐어. 선생질 한다는 아들이 그 사람인가? 그럼 최명문 씨는 기억이 나시는지요? 최명문이라 있었제. 여기서는 빅문이라고 해야 쉬 알아들어. 죽은 지 20년도 넘었구만. 근데 그 사람은 왜 찾소? 아버지의 부음은 이미 들었었다. 4, 5년이 지난 뒤에야 마치 먼 나라 이야기하듯이 그저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고. 금만인의 형이 알려주었던 것이다. 아니요, 그냥 누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요. 그 사람 찾을 사람은 없어. 지금까지도 없었고. 하기사 핏줄이라고 자식 하나 있었지. 있으면 뭘 해. 제사를 지내주나 묘가 어디에 있기나 하나. 하여튼 여복이든 자식복이든 복조갈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지. 징역 살고 나온 뒤로 옆에 내 집 나가고 그 애였던가 그 뒤였던가 설상가상으로 자식이 동네에 불 지르고 나간 뒤로 영 폐인이 돼버렸었지. 그게 다 지탄만은 아닐 것이구만. 인공 뒤끝에 지서에서 매타작 당하고 골병으로 도져본 때문이었을 것이요. 그래도 한두어 해 사람 노릇 반짝하던가 싶었지. 아마 갈제 넘어 장터에서 여자 하나 데려다 살다가 그 여자 애기 낳다 죽은 뒤로는 참말로 끝이었어. 노인은 이미 필터까지 타버린 담배를 입술로 가져가려다 말고 배 밖으로 휙 던졌다. 한 대 더 태우시겠어요? 노인은 힘없는 손짓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손자인 듯한 아이가 호주머니에 양손을 푹 찌른 채 발끝으로 땅을 툭툭 차면서 다가왔다. 입술까지 흘러내린 누런 콧물을 들이마시며 짜증 섞인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싸게 밥 먹으라던다. 지금 안 먹으면 밥상 치워불고 굴 까러 간다고 하등마. 하여튼 님이 엄니는 맨날 나한테만 신바람 시키고 오냐 금방 가마 짜서 가고는. 노인은 무릎을 손으로 질러 두르고 끙 소리를 내며 엉덩이부터 들어 올렸다. 불쌍하게 죽었제. 아마 재취 죽은 그 애였을 거요. 죽을라고 그러던갑제. 술 먹고 야밤에 저 선창은 뭐하러 갈 거요? 고래고래 악쓰는 소리만 들었제. 본 사람도 없었어. 지 혼자 저기서 발이 삐끗해서 바구에 박 터져 죽어뿐 거요. 죽은 뒤로도 남 성가신 일 많이 했제. 그날 낮에 빅문이랑 어엽 대출금인가 뭔가로 대판 싸웠던 이장 아들이 지서에 불려가서 혼나버렸어. 하마터면 살인죄를 쓸 뻔했은께. 부검을 한다고 송장을 도립병원까지 싣고 갔었는디 어디 공동묘지에 묻었다든가 화장을 했다든가. 문중 논 팔아먹었다는 것은 그 사람 죽고 난 뒤여서 누가 이 동네로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어. 하늘이 얼룩져 보였다. 건너편 완도가 보이는 바다 위에 해태발이 빽빽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곳 어딘가에 아버지가 얼룩나방처럼 날아다니고 있었다.
갈매기가 휙 하고 하늘을 돌더니 바닷속으로 먹이를 찾아 곤두박질을 했다. 노인이 올라가는 길목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데 미영이가 언제 왔는지 내 팔짱을 끼었다. 나는 슬며시 팔을 빼고 돌멩이를 하나 주어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다. 돌멩이는 길게 포물선을 그렸다. 생각보다 훨씬 앞에 풍덩하고 떨어졌다. 파문도 잠시였다. 갯물 짠지 알았었어. 이 새끼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아버지가 나를 염려했던 유일한 말이었다. 배가 바위 위에 걸린 날 우리는 도망가다 말고 해태발에 가던 어른들이 10명도 더 달려들어 배를 물에 내리는 광경을 건너편 산모퉁이에서 지켜보았다. 경준이가 와 하고 입을 벌렸다. 사람들이 사라지자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흩어져 버렸다. 나만 혼자 사당나무 밑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해가 져서야 슬금슬금 눈치 보며 집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그날따라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린 놈들이 배 타고 돌아다니다 큰 바다로 떠밀리면 송장도 못 찾는다고 조금만 남으라며 그렇게 말했었다. 이것 좀 봐요. 이쁘죠? 가져가서 우리 다방 수족관 속에 깔아놔야겠어요. 여기 온 기념으로. 미영이는 손수건에 싼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조개 껍질을 펴보이며 소녀처럼 좋아했다. 그런데 그 노인하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셨어요? 여기 별장 자리 있느냐고 물었지. 별장 지으세요? 저쪽 언덕이면 정말 근사하겠다. 여기가 사장님 고향이죠? 그렇죠? 저도 눈치는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아는 친척도 하나도 없어요? 백밀러로 보이는 양포는 전혀 다른 마을 같았다. 볼록 거울 속에서 양포는 점점 작아지며 뒤쪽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갔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백밀러를 보고 싶지 않았다. 눈앞의 양쪽 차선이 빠른 속도로 좁아졌다. 커브를 돌 때 차의 뒷덜미가 밖으로 밀렸다. 간선도로에 접어들기 직전에 나는 차를 멈추었다. 오랫동안 가슴을 핸들에 대고 움직이지 않았다. 미영이도 내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미영은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모텔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핸드백을 침대에 던져놓고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변기 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샤워하는 물소리도 들렸다. 밀폐된 탓인지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팔 베개를 하고 침대에 벌렁 누웠다. 천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눈을 감았다. 가슴은 점점 더 무거운 무게에 눌려 답답했다. 화염에 쌓인 집들이 검게 보였다가 불똥을 튀기며 무너져 내렸다. 무수한 나방들이 불빛 주위에 현란하게 날고 있었다. 그때 샤워를 마친 미영이가 타월로 가슴을 가리고 나왔다. 비틀거렸다. 그녀도 오늘은 취한 것 같았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내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다가 내가 제발 상관하지 말라고 큰소리치자 소주를 연거푸 한 병이나 비웠던 것이다. 그녀는 내 옆으로 쓰러지듯 몸을 던지고 내 가슴 위에 얼굴을 묻었다. 목덜미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나는 그녀를 슬며시 밀어내며 일어나 앉았다. 제게 원하는 것이 정말 뭐예요? 원하다니?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전 불결해요.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이도 먹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절 데리고 온 거예요? 저도 여자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런 여자는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땐 간호원이 되고 싶었는데 장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사장님이 나를 아니에요. 그냥
고스톱 치면서 술 마시는 게 싫어서 따라 나왔을 뿐이에요. 사장님한테 몸을 판 거라고요. 가난은 여자를 짐승으로 만들어요. 사는 게 너무나 힘겨워서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10만 원에 팔린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보니 그만한 가치도 없는 건가요? 저도 알아요. 섬이랑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하셨죠? 우주 속의 행성이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 다 혼자예요. 혼자. 어지러워요. 너무 마셨나 봐요. 내가 이러면 사장님이 나 원하지 않는 건 토할 것 같아요. 언젠가 저를 좋아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내가 토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길가에 버려두고 떠났어요. 오늘 밤에 난 바다에 토하면서 빠져 죽어버릴 거예요. 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어떤 사슬에 의해 묶여 있다고 믿어왔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배가 아파 일찍 집에 들어갔을 때 선착장 공사 인부가 어머니의 가슴을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그 사슬을 벗어버리고 싶었다. 아내는 매번 짜증을 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했던 것이다. 불길이 일어나며 사람들의 아우성이 나를 쫓아왔다. 화재를 알리는 타종 소리가 동네에 진동했다. 나는 정말로 도망가야 했다. 배가 바위에 걸릴 때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신장로의 돌멩이에 발이 걸려 수도 없이 넘어졌다. 피가 배어나와 끈적거린 무릎을 주무르며 나는 그렇게 떠났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세상의 온갖 밑바닥을 벌레처럼 기어다녔다. 미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맥주홀 화장실 담당일 때였다. 소변과 함께 손님이 토한 오물에 변기가 막혀 물이 넘치기 시작했다. 쑤시개를 찾을 시간도 없었다. 사장이 나타나서 뺨을 때렸다. 홀에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맨손으로 막힌 곳을 휘저었다. 가죽 지갑도 들어있었다. 혹시나 하고 열어보았지만 지갑 속은 똥물 묻은 주민등록증뿐이었다. 그래도 결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때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재산의 여유는 사람을 자유스럽게 해주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고향의 바닷가에 밀린 폐선의 파편이 되어버린 것이다. 미영의 얼굴은 빛바랜 꽃잎이었다. 죄송해요. 사장님이 좋아졌어요. 저처럼 보일 것 다 보인 여자보다 어느 정도 감추고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일 거예요. 그냥 곁에서 자고 싶어요. 미영이는 돌아앉아 옷을 입기 시작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몹시 느렸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 자리에 눕히고 돌아앉았다. 그녀는 어젯밤처럼 역시 등을 돌렸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디가 진 숨소리를 내며 그 마디에 맞게 어깨가 들먹거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동안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갈증이 났다. 너무 갈증이 났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꿈을 꾸었다. 물을 건네준 이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인이었다. 분명한 단절이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아침이 영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대한 시간의 단층 속에 화석이 될 것이다. 이런 인두. 나가, 이 환영년의 새끼야. 네 애미를 찾아가란 말이여. 어둠 속에 보이는 희미한 창틀은 옛 고향집의 창호지 바른 창틀이 아니라 모텔의 유리창이었다. 나는 주전자의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다. 그때 미영이가 말했다. 저 좀 남겨주세요. 어둠이 거쳐가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둠 속에서 스멀거리던 물건들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모르겠어. 아침바다는 아직 보이연 기온에 쌓여 있었다. 멀리 보이는 고향 마을이 오히려 섬처럼 느껴졌다. 달매산이 더욱 아스라하게 보였다.
부검자 기록을 좀 보고 싶은데요. 경찰서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20년 전에 이곳에서 부검을 했다고 하기에. 원무과로 가보세요. 외국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어렵겠는데요. 정확한 날짜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기록은 전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아마 폐기 서류로 분류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폐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연고자로 화장을 했다면 납골당에 모셔져 있을 겁니다. 그리로 가보십시오. 막상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병원 서류 창고에서보다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 전혀 실감나지 않은 아버지 앞에서 어색한 묵념을 하고 밖으로 나오니 길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듯 햇살이 눈부셨다. 양복에 베인 쾌쾌한 향내음이 가을바람에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묻어있던 얼룩도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건 내 깊숙한 곳에 잠복해서 모든 일을 방해하고 무력하게 했던 우울과 공허함이었다. 미영은 대기실에서 환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도 환자복만 입지 않았을 뿐 여느 환자와 다름없었다. 머리를 흥그러뜨린 외국 여자 가수가 몸을 뒤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는 미영이나 바닷가의 노인이나 섬이나 모두 비슷하게 생각되었다.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렸지? 진심이었다. 나는 미영이를 한나절이나 기다리게 한 것이었다. 아니요, 그냥 지금 바로 올라갈까? 그것으로 미영을 달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냐, 차라리 내일 가지. 오늘은 연휴 끝이라 차가 몹시 밀릴 거야. 대신 오늘은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상관없어요. 일은 다 보셨어요? 미영은 병원에서 무슨 일을 보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오늘은 방을 따로 쓰고 싶어요. 제 방값은 제가 낼게요. 미영이가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면서 말했다. 나는 커피를 시켰고 그녀는 매실차를 주문했다. 제가 타드릴게요. 왜 그래? 뭘요? 사장님 커피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녀는 설탕 반 스푼과 크림 3스푼을 넣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드세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입술 높이로 들어올린 찻잔 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은박지로 포장된 작은 상자를 내게 내밀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늦었지만 추석 선물이에요. 병원에서 일 보시는 동안 가게를 4군데나 뛰어다녔어요. 그녀는 줄곧 긴 속눈썹을 아래로 들이운 채 말했다. 결국 제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추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쉽게, 너무 제멋대로 생각했어요. 내일 따로 올라가겠어요. 저도 고향을 가든지. 넥타이 핀이었다. 순금이었다. 속에 끼어있는 조그만 카드에 이춘복 드림이라고 쓰여 있었다. 전 김미영이가 아니에요. 그게 본명이거든요. 그녀는 윗입술로만 조그맣게 웃었다. 아무튼 고마웠어요. 함께 걷던 해변은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장 사장님 말만 믿고 따라 나선 건 허황된 꿈이었지만 나는 춘복이의 여윈 손을 꼭 잡았다. 밤은 춘복이의 눈물로 엮어졌다. 그리고 나의 긴 억압의 그물도 하나하나 벗겨져 나갔다. 타오르던 불길도 꺼지고 나를 쫓던 아우성도 그리고 아버지도 저만치서 정지해버렸다. 이젠 박제된 어머니마저 내게 새로운 생명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게 다 내 안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색 풍선을 입에 물고 초원을 달렸고 숲을 지나 폭포를 향해서 뛰었다. 나는 나신으로
땀에 젖은 채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완벽한 자유와 피곤까지도 온몸으로 누렸다. 결혼해, 우리. 이젠 더 이상의 표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주기정 씨. 수족관 속 같은 침묵을 깨고 간호원이 나를 불렀다. 나의 사흘은 거기서 일단 끝이 났다. 어느 사이에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없었다. 주기정 씨, 앉으시죠. 무척 피곤해 보이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는 컴퓨터에서 돌아앉아 차트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갸름한 얼굴에 30이 갓 지난 것 같은 젊은이였다. 예, 오늘 차를 9시간 반이나 몰았거든요. 나는 그것으로 모든 죄의 사면을 다 받을 심사인 것처럼, 그리고 반이라도 빼서는 안 될 것처럼 9과 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의사는 나의 증상 이외에도 기나긴 시간의 끈을 분명하게 끌어당겼다. 그는 원심 분리기를 돌렸다. 그것은 무제한의 속도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 타임머신이 되어 5일 전의 그랜드 호텔로 나를 돌려놓았다. 의사는 내게 현미경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놈들입니다. 잠복기는 대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거든요. 오늘 아침에 떼앗거리고 농이 묻어 나왔다면 5, 6일 전인데 생각나는 일 있으시죠? 의사는 범인을 잡은 형사처럼 의기양양하게 그놈들을 나에게 인계해 주려고 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울긋불긋한 꽃잎만 무성했다. 그랜드 호텔에서 뻐꾸기라고 나를 놀렸던 그 애의 끈적거린 웃음이 꽃잎 위에 어른거렸다. 5년이 아닌 25년을 잠복해 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정도는 별것 아닙니다. 이를테면 감기 정도라고나 할까요? 균을 배양해 보면 곧 알 수 있겠지만 약 열을 치료하면 완치될 겁니다. 잡균도 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피곤하면 가끔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술은 당분간 피하시고요. 의사는 처방전을 썼다.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문 글씨로 첫 대문자만 크게 쓰고 나머지는 휘갈겨 버렸다. 아 참, 이게 캐치된 후로 혹시 부인과 관계를 하셨으면... 의사는 내가 손바닥을 들어 올리자 말을 중단했다. 아직 미혼입니다. 춘복이가 일그러진 얼굴로 줄곧 뒤에서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의사는 컴퓨터에 나를 입력시키고 이미 다음 환자를 부르고 있었다. 삐삐가 다시 울리고 있었다.